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림 그리는 노작가입니다. 오늘은 업로드가 다소 늦었네요. 미안해요. 날이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였답니다. 여러분들은 날이 더우면 어떻게 피하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일하러 가는 날 외에는 종일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하면서 한낮을 견뎠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로 다 휴관을 해서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면 침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자꾸 잠만 자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미술관에서 만난 심리학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편에서는 1부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2부와 3부 조금 이야기하려 합니다. 2부에서는 인간은 왜 불안한지, 열등감과 우월감에 대한 이야기,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앞에 두 주제가 재미있었어요. 초반에는 프로이트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다음으로는 우울증에 대해 다룹니다. 화가 중에 우울증이 심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대표적으로 고흐가 있죠. 실제로 정신병원에도 많이 들락날락했던 화가로 책에서도 그의 우울증에 대해 인용하고 있는데요. 병원에 있을 때 동생 테오에게 썼던 편지 내용에 대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89년 고흐가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예술을 통한 극복에 기대를 거는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말 한번 발작에 사로잡히면 고통과 고뇌는 장난이 아니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제발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더없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생명의 공포는 더욱 약해졌고 우울증도 훨씬 가벼워졌다. 저는 고흐에 대해서 종종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고흐를 알면 알수록 예술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과연 멀쩡한 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린 것을 보고도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것 말이죠. 실제로 고흐 외에도 많은 예술가들이 우울증이나 그 외 많은 정신적 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 약물 중독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다른 활동을 쉬고 그림만을 그리면 뭔가 땅굴을 파 들어가는 침착함과 바닥으로 꺼져가는 기분을 느끼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감정의 심연으로부터 일상으로 지속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 질환을 겪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만약 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기분의 상태로 계속 지낸다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뇌하는 예술가가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일까도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고흐가 이야기한 것처럼 작업을 하다 보면 예술로서의 치유 가능성 또한 함께 느끼는 굉장히 아이러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는 심정적으로 힘이 들 때 오히려 그림을 그리면 많은 감정들과 복잡했던 생각들이
대부분 정리가 되고 해소됨을 자주 경험하는 편입니다. 이런 마음을 고우도 그렇고 많은 예술가들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 책에서는 만들어진 우울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동의하고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우울증 전성시대다. 그런데 정말로 현대사회에 들어서 우울증 자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인가? 크리스토퍼 레이는 만들어진 우울증에서 현대의학이 진단하는 우울증에 의문을 던진다. 어머니 세대에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에 대해 내성적으로 약간 어둡다고 생각하긴 했어도 결코 정신병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어른들은 오히려 숫기 없는 태도가 책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고독을 열망하는 성격과 연결된다며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제는 수줍음은 병이다. 사회 불안증, 회피성 인격장애를 비롯해 일부 통계에 따르면 5명 중 거의 1명꼴로 앓고 있다고 알려진 갖가지 거창한 이름이 따라붙는다. 레인에 의하면 그토록 수많은 행동이 장애로 간주된다면 과연 그중 한두 가지에 걸리지 않고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일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워진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을 비롯해 신경증이라고 병명을 붙인 정신질병들이 어떤 주관적인 편향의 결과일 수도 있다.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레인에 의하면 내향성 인격장애를 예로 들면서 이것의 진단기준대로라면 인구의 절반이 정신질환자로 분류되고 그들이 정상인의 정상적인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진단 기준을 무리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지금 당장 정신과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한다면 아무 질환도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약간의 경미한 정신질환들은 다 있는 것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너무 많은 병명이 생겨서 어쩌면 피해가는 게 더 어려울 정도죠. 아이들에게 흔하게 진단되는 ADHD도 물론 심한 아이들도 있지만 경미한 아이들까지 정신질환을 가진 아이들로 분류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기도 했는데요. 레인이 말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극심한 질환이 아니라면 조금은 어떤 명명된 질환으로부터 여유로워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책 2부에서는 열등감과 우월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은 현대 심리학의 주요 관심사인데요. 아들러에 따르면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개인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열등감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인간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나 열등감이 병적인 상태로 심화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열등감을 수시로 경험한다고 하네요. 책에서는 렘브란트의 시대별 자화상을 가지고 열등감과 우월감의 실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도판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런 걸 말하는구나 하고 이해가 잘 되게 해 놓았네요.
책의 다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아들러는 열등과 우월을 위한 노력을 과도하게 벼는 상태를 컴플렉스라고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컴플렉스는 같은 상태의 서로 다른 이름이다. 똑같은 개인에게서 열등감 컴플렉스와 우월감 컴플렉스는 서로 대조적인 성향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더 이상 역설적이지 않다. 우월을 추구하려는 노력과 열등감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타인에 대해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는 모든 사람의 배후에는 숨겨야만 하는 열등감이 존재한다. 이 부분 공감하시나요? 저는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4부에 나오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음 4가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특정 이야기를 빼먹거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꾸미거나, 진실을 왜곡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말한다. 이 4가지인데요. 저는 4가지 중에서는 특정 이야기를 빼먹는 것을 간혹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거짓말이라니까 좀 뜨끔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거짓말을 하시나요? 책에 의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하니까 저 4가지 중에 무엇인가로 거짓말을 간혹, 때때로 종종 하겠죠. 거짓말 중에서 자기가 한 거짓말을 믿어버리게 되는 무서운 상황에 대해 제임스 앤소르의 작품과 함께 이야기하는 부분이 흥미로워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의 근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인 제임스 앤소르의 음모는 항상 거짓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현실의 인간을 보여준다. 그에게 가면의 기능은 얼굴을 숨기는 것이 아니다. 가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아를 드러낸다. 원래 가면의 어원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 비극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했는데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다고 한다. 여기에서 오늘날 인격을 의미하는 person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고 하니 의미심장한 개념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마치 배우처럼 계층과 직업,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쓴다. 현실의 지위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자발적인 가면 쓰기에 나선다. 가면 안의 본심과 가면으로 드러난 꾸밈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격이 있고 그만큼 비밀과 거짓말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면과 진짜 얼굴이 역할을 바꾼다. 가면을 잠시만 써야 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점차 가면을 나아가서는 거짓말을 진짜 자신으로 여기는 상태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예를 한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잭 몽고메리 판사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신입생으로 16가지 대학에서 계속 신입생인 척 다녔던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도 이 책에 깨알같이 많이 담아 놓은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부는 심리가 사회적 행동을 조종한다 라는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대해서 다중인격 같은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읽어보시면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고 태풍도 온다고 하니까 모두 건강과 마음 잘 챙기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잘 자요.